역사 다시 1. 신화와 전설을 역사로 바꾼 인류 최초의 모험. 헤로도토스 지음, 박수진 풀었음. 들어가는 말. 역사는 탐구를 통해 스스로 배운 것을 기록한 역사학의 창시자인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기술한 역사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각지의 지리와 풍속, 전설을 여기저기에 상당히 많이 끼워 넣은 지지이기도 하다. 기원전 443년에 아테네가 남이탈리아의 투리오이라는 식민시를 건설할 때 헤로도토스는 여기에 참가하고 그 땅에서 이오니아 방언으로 역사를 집필했다. 역사는 원래 한 권이었으나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후세에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 9권으로 나누었다. 헤로도토스는 소아시아 남서부의 항구 도시 할리카르나소스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남단, 흑해, 북한 등까지 널리 여행하고 그 견문을 역사에 풍부하게 담아냈다. 10세기 후반에 동로마 제국에서 편찬된 수다 사전에 의하면 헤로도토스는 반란에 참여해 친페르시아적인 참주 리그다 미스 2세를 몰아내려 하다가 추방되어 에게해에 있는 사모스 섬에 한때 망명했다고 한다. 그는 나중에 귀국해 결국 참주 정치를 타도하는데 성공하지만 동포 시민들과 화합하지 못해 다시 고향을 떠나게 된다. 여행은 이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47년경에 당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를 방문하고 그곳에 당분간 머무르면서 자신의 견문을 이야기해 페리클레스를 비롯한 유력 정치가들의 칭송을 받기도 했다. 헤로도토스는 총 9권 가운데 처음 6권에서는 페르시아가 오리엔트를 통일하고 대제국이 되어가는 과정을, 정복지의 풍속과 관습, 지리, 역사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많은 사파와 함께 서술하고 있다. 후반부 3권에서는 중심 주제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그리스 원정과 그 실패가 기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사파가 적고 주로 전쟁만 다루어지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민족과 페르시아인을 중심으로 한 이민족 간의 세계사적 대결전의 원인을 절대적 권력을 지닌 페르시아 왕과 민주적 행정부를 지닌 그리스와의 차이로 보고 있다. 한편 유명한 마라톤 전투는 제6권에 포함되어 있다. 역사는 이야기적인 요소가 많고 또 안이하게 신탁이나 전조를 믿는 등 비판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해서 엄격한 역사학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 방대한 기록은 페르시아 전쟁사의 사료로서 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사의 사료와 이집트인이나 스키타이인 등 많은 민족에 대한 기록으로도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언뜻 보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각종 전문도 현대의 고고학이나 인류학, 민족학 등의 발달로 인해 사실로 입증된 것이 많아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역사는 가장 중요한 인류의 고전 중 하나지만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흥미진진하므로 모쪼록 재미있게 읽고 이것을 계기로 역사나 고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009년 4월 박수진. 그리스와 소아시아에 있었던 고대 주요 국가. 바빌로니아. 기원전 4000년대 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바빌로니아 문명의 기초가 되는 도시 문명이 생겨남. 기원전 2350년 셈게 아카드인 사르곤 1세가 통일 국가를 세움. 이후 제6대 왕 함무라비는 주변국을 정복해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법을 제정 반포했는데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함. 그 후 기원전 1686년 왕위에 오른 삼수일루나 왕대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국력이 점차 쇠약해졌으며 기원전 1530년 무렵 소아시아 북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온 히타이트인의 침입으로 멸망함. 이후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셈족이 세운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빌로니아는 그 지배하에 있다가 기원전 627년 아시리아가 멸망한 다음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함. 신바빌로니아는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에 의해 멸망함. 페니키아, 오늘날의 레바논을 중심으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고대 국가, 기원전 3000년, 기원전 2000년 무렵에 문명을 이루었고 기원전 1200년경에서 기원전 600년까지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진취적인 해상 무역을 펼침, 고대 그리스와 같이 도시 국가를 이루었으며 각각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었음. 페니키아는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함. 그러나 기원전 9세기경부터 아시리아가 강대해지면서 페니키아의 모든 도시는 점점 세력을 잃고 아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마침내 로마의 속주가 됨.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에 발생한 크레타 문명과 그 뒤를 이은 미케네 문명에서 시작됨. 기원전 1200년 무렵 도리아인의 침입으로 인한 잠깐의 암흑기를 거쳐 기원전 800년에 와서는 도시국가인 폴리스가 형성됐으며 기원전 750년에 와서는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 그 수가 수백 개에 달했음. 대표적인 폴리스였던 아테네는 정치적으로는 민주 정치를 발전시켰으며 경제적으로는 상업과 해상무역에 주력함. 또 다른 유력한 폴리스인 스파르타는 군국주의적 정치 체제였으며 상업보다는 농업에 치중함. 두 폴리스가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5세기에 일어난 페르시아 전쟁 때임. 당시 오리엔트를 통일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세 차례 공격했고 이를 모두 막아낸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번영을 누렸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스파르타는 펠레폰네소스 동맹을 맺고 아테네와 대립해 기원전 431년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켜 그리스 지역의 패권을 장악함. 이후 테베에서 패권을 내줬고 오랜 전쟁으로 쇠퇴하게 된 그리스는 기원전 4세기 후반에 북방의 마케도니아 왕국에 정복당함. 스키타이 왕국, 스키타이는 아시아의 유목민으로 기원전 8세기, 기원전 7세기에 동방에서 서쪽으로 진출해 볼가 강가에 사는 원주민 킴메리아인을 내쫓고 남러시아 초원에 강대한 스키타이 왕국을 세움. 당시 오리엔트를 제패한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 왕도 스키타이 원정을 감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함. 기원전 4세기경부터 주로 카스피해 연안과 크림 반도를 중심으로 농경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주변국들과 활발한 무역 관계를 유지함. 이후 켈트인의 압박과 보스포루스 왕국에 의해 기원전 2세기에 멸망함. 마케도니아 왕국,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7세기에 아르고스의 명문 자손인 페르디카스가 일리리아 지방으로부터 들어와 마케도니아 왕국을 세웠다고 하나 이는 명확치 않음. 기원전 5세기에 일어난 페르시아 전쟁 때는 페르시아 쪽에 가담했고 페르시아 세력이 후퇴한 후로는 그리스와의 갈등이 심해져 정치적, 군사적 충돌이 잦았음. 기원전 338년에는 전 그리스를 지배했고 8년 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데 이어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원정해 유럽, 아시아 두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세움으로써 전성기를 이룸. 알렉산드로스 사후 제국이 분열되어 여러 개의 왕국으로 유지되다가 로마의 동방 진출로 쇠퇴하게 됨. 로마와 세 차례의 전쟁에서
패배한 마케도니아 왕국은 기원전 2세기에 멸망의 로마의 속주가 됨.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라는 명칭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란 남서부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파르스라고 부른 데서 비롯됨. 이곳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발상지로 아케메네스 제국의 명칭이 됨. 기원전 815년에 아케메네스 왕조가 시작됐으며 기원전 7세기에는 키루스 1세가 페르시아인을 통합하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메디아 왕국의 공주 만다네와 혼인해 페르시아와 메디아를 통합함. 기원전 559년 왕위에 오른 캄비세스의 장남 키루스 2세는 주변국들을 점령하며 페르시아 제국의 초석을 마련함. 특히 서아시아의 중심이었던 바빌론을 점령함으로써 그때까지 변방 국가였던 페르시아 제국을 일약 세계 제국의 지위로 올려놓음. 특히 다레이오스 1세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전성기를 이룸. 당시 제국은 동서로는 히파니스 강에서 리비아까지, 남북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카프카스 산맥과 아랄해까지 영토를 확장함. 또한 다레이오스와 크세르크세스 때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가 격돌하는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리스의 승리로 끝남. 이후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멸망함. 리디아. 기원전 7세기 기게스 왕의 통치 아래 사르디스의 왕조를 세움. 기원전 7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소아시아를 지배함. 리디아인들은 금, 은화를 최초로 만든 것으로 유명함. 기원전 619년에 왕위에 오른 알리아테스는 메디아의 위협을 피했고 킴메리아족을 밀어냈으며 영역을 이오니아까지 넓혀 전성기를 누림. 이 왕조는 기원전 6세기 알리아테스의 아들 크로이소스 때 더 큰 규모로 성장했으나 페르시아 왕 키루스에 의해 극적으로 멸망함. 메디아. 기원전 7세기 메디아의 왕 카악사레스는 바빌론과 동맹을 맺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킴. 두 전승국이 아시리아 영토를 나누어 카악세레스가 이란의 대부분과 아시리아 북부, 아르메니아 지방을 차지함. 기원전 6세기까지 흑해 남부 연안과 이란 지방에서부터 페르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함. 그 후 아스티아게스 왕 때인 기원전 550년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에게 수도를 점령당함. 제1부 페르시아 제국 서막을 열다. 페르시아 전쟁사로 불리는 이 책은 소아시아의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인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492년부터 47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페르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서술한 책이다. 특히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선 그리스인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1부에서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이 페르시아인을 격퇴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먼저 신화시대에 있었던 이른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알력, 특히 트로이 전쟁의 배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어 리디아의 왕 기게스에서부터 크로이소스에 이르기까지 리디아의 역사, 크로이소스와 그리스와의 관계, 페이시스트라토스 시대의 그리스, 리디아인의 풍속과 관습 등을 기술하면서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 왕 키루스에게 멸망당한 전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의 즉위와 그의 이집트 원정 시기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 사모스의 왕 폴리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서 교만한 일족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하나의 예를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다레이오스의 치세가 전개되면서 헤로도토스는 인도나 아라비아, 북유럽 등 외주고 먼 땅의 질이나 풍물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1. 동서 분쟁의 발단. 페르시아의 학자들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페니키아인에게 있다고 한다. 페니키아인은 본래 홍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정착하게 되자 곧 원양 항해에 나서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상품을 싣고 각지를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아르고스, 오늘날 그리스라 불리는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페니키아인들이 아르고스에 와서 상품을 진열하고 며칠 지나 거의 다 팔았을 때 여자들이 잔뜩 몰려왔다. 그 속에 공주도 끼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이오였다고 한다. 여자들이 배의 고물 근처에 서서 저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 그때 페니키아인들이 서로 미리 짜고 여자들에게 덤벼들었다. 대부분은 도망쳤지만 이오 공주는 다른 몇 명의 여자와 함께 붙잡혔다. 페니키아인들은 여자들을 배에 태우자 이집트를 향해 출항했다고 한다. 그리스 측이 전하는 바는 이와 다르지만 아무튼 페르시아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사정으로 이오가 이집트에 도착했고 이것이 재난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누구라도 이름을 지적할 수 없지만 그리스인 몇 명이 페니키아의 티로스에 상륙해 왕의 딸 에우로페를 납치해 갔다고 한다. 이 그리스인들은 아마도 크레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리하여 피차 일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그리스인이 또 다시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즉 그들이 군선을 타고 콜키스 지방의 아이아에 가서 본래의 목적이었던 거래를 마친 뒤에 이에 만족하지 않고 메디아 공주를 유괴해 간 것이다. 콜키스의 왕은 그리스에 사절을 보내 유괴에 대한 배상과 공주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아르고스의 공주 이오를 납치했을 때 그쪽에서 아무 배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배상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 후 한 세대가 지났을 때 프리아모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파리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리스인들도 배상하지 않았으므로 자신 또한 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고 그리스에서 여자를 약탈해와 아내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에서 알렉산드로스가 헬레네를 빼앗아 왔는데 그리스 측은 먼저 사절을 보내 헬레네를 돌려보낼 것과 약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리스 측의 이런 요구에 대해 알렉산드로스 측이 메디아의 예를 들고 나오며 자신들은 반환하지도 않고 배상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서는 배상받으려 한다고 따졌다 한다. 여기까지는 서로 빼앗고 빼앗긴 데 지나지 않았지만 이후부터는 그리스 쪽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 페르시아가 유럽에 침입하기 전에 그리스인이 먼저 아시아로 쳐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여자를 약탈하는 따위의 일은 나쁜 짓임이 틀림없지만 여자 측에서 조금 더 그럴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그런 일에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보복을 하려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조금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페르시아인들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 측은 약탈당한 여자 따위는 완전히 무시해 버렸는데 그리스 측은 스파르타의 여자 한 명 때문에 대군을 이끌고 아시아에 침입해 프리아무스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요컨대 페르시아인이 그리스인을 적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라고 한다. 페르시아인은 아시아와 아시아에 거주하는 이방인 모든 부족들을 자기들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유럽이나 그리스의 민족은 그들과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경위는 이상과 같고 트로이의 공략이 원인이 되어 페르시아인이 그리스인을 적대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페니케아인은 페르시아인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오를 납치해 이집트로 데려갔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고스에 있을 때 그녀가 배의 선장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한 것을 깨닫고는 부모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또 이 일이 밝혀질까 두려워 자발적으로 페니키아인의 배를 타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이상이 페르시아인과 페니키아인의 주장인데 나는 어떤 사실이 맞는지 논할 생각은 없고 다만 내가 알고 있는 한 맨 먼저 그리스인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인물을 곧 지적한 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똑같이 기술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일찍이 강대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은 약소국이 되었고 지금의 강대국들도 예전에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행복은 결코 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똑같이 다루어 나갈 생각이다. 2. 칸다울레스의 왕비와 기게스. 알리아테스의 아들인 리디아인 크로이소스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흑해로 들어가는 할리스강 서쪽에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였다. 이 크로이소스야말로 우리가 아는 한 그리스인을 정복하고 공물을 바치게 하거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우호 관계를 맺은 최초의 이방인이었다. 그는 아시아에 사는 이오니아인, 아이올리스인, 그리고 도리아인을 정복했고 스파르타인과는 우호 관계를 맺었다. 크로이소스가 통치하기 전까지 그리스인은 모두 자유로웠다. 그 이전에 킴메리아인의 이오니아 침공은 도시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 약탈을 위한 습격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라클레스 일족에 속해 있던 리디아의 주권이 메름나드가로 불리는 크로이소스 일문으로 넘어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칸다올레스는 사르디스의 왕이었는데 리도스 왕의 후손들의 위탁을 받아 헤라클레스와 여자 노예의 자손이 나라의 주권을 손에 넣고 나서 22대 500년이 지나 그에 대해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 칸다울레스 왕이 아내에게 푹 빠져 세상에서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은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총애하는 시위인 기게스에게 왕비의 용모를 무턱대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기게스, 자네는 내가 아무리 아내의 용모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도 별로 믿지 않는 것 같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으니 한번 그녀가 옷을 벗은 모습을 보는 게 좋겠어. 칸다울레스가 기게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기게스가 큰 소리로 외치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전하, 왕비 마마의 벗은 모습을 보라니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여자는 옷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도 내던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지혜를 배워야 하는 옛사람의 명언이 많은데 그 중에 각기 자신의 것만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왕비 마마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게 무리한 일을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게스는 이 일로 인해 자신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려워 왕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왕이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기게스. 내가 이런 말로 자네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니 의심하지 말게. 또 왕비에게 무슨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네. 자네가 보고 있는 것을 왕비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내가 손을 쓰겠네. 즉 우리가 자는 침실로 먼저 자네를 들여보내고 문 뒤에 몸을 숨기도록 해주겠네. 그렇게 해놓고 내가 들어간 뒤에 왕비도 침실로 올 걸세. 입구 근처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왕비는 옷을 하나하나 벗어 그 위에 놓아둘 것이고 그때 자네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게야. 왕비가 의자 곁을 떠나 침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즉 자네가 등을 보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면 되네. 기게스는 피할 수 없어 승낙했다. 칸다울레스는 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되자 기게스를 침실로 데려갔다. 그 후 곧 왕비도 나타났다. 그리고 기게스는 왕비가 옷 벗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윽고 그녀가 침대 쪽으로 걸어가며 등을 보이자 숨어있던 곳에서 살그머니 밖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기게스의 모습이 왕비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남편에 의해 저질러진 일을 깨닫고 몹시 부끄러웠지만 소리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칸다울레스에게 보복하리라 다짐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리디아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이방인 사이에서도 남자들조차 남에게 알몸을 보이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왕비는 이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지만 날이 밝자마자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 하인들을 서둘러 골라내 뒤이어 일어날 일을 준비시키고 기게스를 호출했다. 그는 어젯밤 일을 왕비가 알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부름에 응했다. 전에도 종종 왕비가 그와 의논하고 싶어 하면 그녀를 찾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게스가 오자 왕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게스, 당신은 지금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어요.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그중 하나는 칸다울레스를 죽이고 나와 함께 리디아 왕국을 손에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지금 곧 이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을 꾸민 그 사람이나 내 알몸을 보는 관습에 어긋나는 짓을 한 당신, 둘 중 한 사람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기게스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윽고 부디 그런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는 애원해도 소용없고 실제로 왕을 죽이든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이 살아남는 쪽을 선택했다. 본인은 아니지만 전하의 목숨을 빼앗으라고 하시니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 알몸을 엿보게 한 그곳에서 공격해요. 그가 잠들었을 때 달려들어 해치우면 돼요. 기게스는 풀려날 수도 달아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왕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밤이 되자 왕비를 따라 왕의 침실로 들어갔다. 왕비는 그에게 단검을 건네주고 전처럼 문 뒤에 숨어 있게 했다. 그 후 칸다울레스가 잠들자 그는 살그머니 다가가 왕을 죽이고 왕비와 왕국을 손에 넣었다. 그 후 델포이의 신탁에 의해 기게스의 왕권이 강화되었다. 칸다울레스가 살해된 데 분노해 리디아인들이 무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들과 기게스의 추종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델포이의 신탁이 기게스가 리디아 왕이라고 선언하면 그가 통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헤라클레스가로 왕권을 넘겨준다는 것이었다. 결국 메름나드가의 기게스에게 유리한 신탁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 다만 델포이의 무녀가 5대째에 이르러 기게스의 자손들을 상대로 헤라클레스가의 복수가 행해질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지만 리디아인이나 역대 왕들은 이 예언이 실현될 때까지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3. 크로이소스의 영광과 쇠락. 크로이소스는 35세 때 리디아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리스인의 도시를 포함해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를 갖가지 트집을 잡아 공격해 마침내 할리스 강 서쪽 지방을 모두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섬 주민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기 위해
배를 건조하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이때 프리에네인 비아스 혹은 메틸레네인 피타고스가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에 와서 그리스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크로이소스의 질문에 왕이시여 섬 주민들이 사르디스로 진격해 전하와 싸우려고 1만 명의 기병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크로이소스는 이것을 사실로 생각하고 신들께서 섬 주민들의 마음속에 기마병으로 리디아를 공격하려는 생각을 심어 주시기를 하고 말하자 전하께서는 말을 타고 온 섬 주민들을 본토에서 습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타당한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도 전하께서 자신들을 치려고 배를 건조하려 한다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리디아인을 바다에서 공격해 전하의 노예가 된 본토에 사는 그리스인의 원한을 갚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상대방이 대답했다. 크로이소스는 이런 결론이 몹시 마음에 들고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배의 건조를 중지시키고 여러 섬에 사는 이오야인과 우호 조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 무렵 번영의 절정기에 이른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를 그리스의 모든 현인이 잇따라 방문했는데 아테네의 현인 솔론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테네인의 요청에 따라 법률을 만든 뒤에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폐기해야 하는 궁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세계를 구경하고 싶다는 구실로 10여 년간 외유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이집트의 아마시스 왕을 방문하고 나서 사르디스의 크로이소스 왕 앞에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크로이소스는 솔론을 손님으로 맞아들여 궁전에서 묵게 하고 3일째인가 4일째 되는 날 시종들을 시켜 창고로 안내해 그에게 호화로운 보물을 모두 보여주게 한 다음 아테네의 손님이여 당신이 현명하고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계를 구경하고 싶은 생각에서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녔다는 말을 많이 들었소.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것 같소? 하고 물어보았다. 크로이소스는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물었던 것인데 솔로는 왕에게 아첨하지 않고 전하, 그 사람은 아테네인 텔러스입니다. 하고 사실 그대로 대답했다. 솔론의 말에 따르면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번영하는 나라에서 살았고 잘생긴 훌륭한 자식들을 두었고 그 자식들에게서 각기 아이들이 태어나 모두 다 어른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유복했지만 매우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았다고 했다. 즉 엘레우시스 근처에서 아테네가 이웃 나라들과 싸울 때 구원하러 가서 적군을 패주시킨 뒤 용감하게 전사해 아테네인들이 국장을 치렀으며 그가 쓰러진 곳에 그를 매장하고 명예를 크게 기렸다는 것이다. 크로이소스는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자신은 적어도 텔로스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되리라 기대하고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솔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클레오비스와 비톤 형제입니다. 그들은 아르고스 태생인데 재산도 많고 체력도 뛰어났습니다. 두 사람 다 체육 경기에서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아르고스에서 헤라 여신을 위한 대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든 어머니를 소 달구지에 태워 신전으로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가 제 시간에 밭에서 집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젊은이는 너무 늦지 않을까 걱정되어 자신들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는 어머니가 탄 달구지를 끌고 45 스타디온 약 8km를 달려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끝낸 뒤에 가능한 한 최상의 방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신께서도 이 사실을 통해 인간에게 죽음이 삶보다 얼마나 훨씬 더 좋은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달구지를 에워싼 아르고스의 남자들은 두 젊은이의 엄청난 체력을 칭송한 반면에 여자들은 이런 두 아들을 둔 어머니를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자식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칭찬까지 듣게 되자 몹시 기뻐하며 헤라 여신상 앞에 서서 자신의 명예를 드높여준 두 아들 클레오비스와 비톤에게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아르고스인들이 제물을 바치고 성찬을 즐긴 뒤에 두 젊은이가 신전에서 잠들었는데 그들이 두 번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르고스인들은 두 사람을 최고의 인물로 보고 그들의 상을 만들어 델포이의 신전에 바쳤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이런 답변을 듣자 벌컥 화를 냈다. 왕인 자신의 행복이 평민의 행복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솔론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크로이소스 왕이시여, 저는 신께서 질투심이 많아 인간의 운명에 파란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이 겪습니다. 저는 인간의 수명을 70년으로 보는데 이것을 날짜로 환산하면 윤달을 빼더라도 25,200일, 윤달을 35개월로 보고 이것을 환산해 1,050일을 더하면 70년은 총 26,250일이 되는데 그 어느 하루도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전하, 인간은 이처럼 우연의 산물입니다. 저는 전하께서 놀라울 정도로 부유하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행복하게 생애를 마치셨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큰 부자일지라도 일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좋은 것을 모두 소유하며 잘 살아가는 행운을 누리지 못하는 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부유해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욕망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고 큰 재난도 견뎌낼 수 있는 두 가지 장점밖에 없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즉, 그런 재난을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구도 되지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식도 두고 아름다운 용모도 지니게 됩니다. 게다가 훌륭한 최후를 맞이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전하께서 찾고 계신 인물, 즉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종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아직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은 사람이든 국가든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살다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행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살짝 엿보게 해 주시고 나서 파멸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는 이렇게 말하며 크로이소스를 기쁘게 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현재의 행복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든 결말을 보라니 어리석은 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아주 냉담한 태도로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솔론이 떠난 후 크로이소스에게 무서운 천벌이 내려졌다. 아마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내려진 천벌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밤중에 크로이소스가 꿈을 꾸었는데 아들 아티스가 철제창에 찔려 죽는 꿈이었다. 크로이소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무슨 일에서나 같은 연배의 젊은이들을 훨씬 더 능가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티스였다. 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창에 찔리는 불길한 꿈을 꾼 뒤 크로이소스는 자식에게 곧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공포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아들로 하여금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고 또 자식이 그때까지 리디아 군을 이끌고 출전하곤 했었는데 그것도 그만두게 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투창은 물론 보통 창을 포함해 전쟁 때 사용되는 모든 무기를 남자들 방에서 여자들 방으로 옮기게 했다. 혹시 어떤 무기가 벽에 걸려 있다가 아들 머리 위로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크로이소스가 아들의 혼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살인죄를 저지른 불운한 한 남자가 사르디스에 왔다. 그는 프리기아 출신으로 왕가의 피를 이어받고 있었다. 그가 크로이소스의 왕궁에 와서 이 나라의 관습에 따라 살인죄를 씻어 달라고 간청하자 크로이소스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그리스와 거의 비슷한 관습대로 모든 의식을 거행해 주었다. 그 후 크로이소스가 그의 출신지와 내력을 물어보자 그는 고르디아스의 아들이고 이름은 아드라스토스인데 본의 아니게 형제를 죽여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추방되었다고 대답했다. 크로이소스는 이 말을 듣고 그가 친구 집안 출신임을 알고는 왕궁에 머무르게 해 주었다. 그런데 마침 이 무렵에 미시아, 리디아의 북쪽 지방의 올림포스 산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이 멧돼지가 산에서 자주 내려와 미시아인들의 농작물을 망쳐 놓았다. 미시아인들이 여러 번 모여 이 멧돼지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 상처도 입히지 못하고 늘 피해만 입었다. 그래서 마침내 미시아인들이 크로이소스에게 사절단을 보내 왕자와 선별된 젊은이들 그리고 사냥개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크로이소스는 꿈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대답했다. 이 문제로 내 아들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나는 왕자를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이제 곧 결혼할 몸이기 때문에 몹시 바쁘다. 그러나 선발된 리디아인들과 나의 모든 사냥개를 보내주고 그들에게 열성을 다해 그대들을 도와 그 땅에서 야수를 제거하라고 명하겠다. 미시아인들이 이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워했지만 왕의 아들 아티스가 미시아인들이 어떤 탄원을 했는지 듣고는 갑자기 들어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바마마, 전에는 전쟁터나 사냥터에 자주 가서 명성을 떨치는 것이 제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적합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바마마께서는 지금은 제가 어디에도 못 가게 막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아고라, 시장을 오가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제 신부는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아바마마, 저를 사냥터로 보내주시든가 이렇게 못 가게 막는 것이 어째서 저를 위한 일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크로이소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들아, 실은 내가 철제창에 찔려 죽는 꿈을 꾸었단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너를 전쟁터나 사냥터로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자식 중 하나는 농아이므로 너는 나의 유일한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티스는 기가 꺾이지 않았다. 아바마마께서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바마마의 말씀에 따르면 꿈속에서 제가 철제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는데 멧돼지를 사냥하러 가는데 어째서 철제 창에 찔려 죽겠습니까? 제가 멧돼지의 크고 날카로운 이에 찔려 죽는 꿈을 꾸셨다면 아바마마께서 못 가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번에는 인간이 아니라 야수와 싸우는 것인 만큼 저를 보내주십시오. 크로이소스는 이 말을 듣자 납득이 되어 아티스에게 사냥터로 갔다 오라고 허락해 주었다. 그러고는 식객으로 머물러 있는 프리기아인 아드라스토스를 불러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 멧돼지 사냥에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이리하여 아티스 일행은 선발된 젊은이들과 사냥개들을 데리고 올림포스 산으로 가서 멧돼지를 찾아내자 빙 둘러싸고 투창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프리기아인이 던진 창이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고 빗나가 크로이소스의 아들 아티스를 명중시켰다. 이리하여 그가 철창에 찔려 죽는다는 꿈의 예언이 뜻밖의 장소에서 실현되었다. 이 사건은 즉시 크로이소스에게 보고되었다. 크로이소스는 아들의 죽음에 몹시 당황하고 아들을 죽인 자가 다름 아닌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곧 유해가 운구되어 오고 프리기아인도 행렬 뒤에서 따라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크로이소스 앞에 서서 양손을 내밀고 자신의 불운을 한탄한 다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죄를 지었으니 부디 자신의 목을 쳐 달라고 간청했다. 크로이소스는 이 말을 듣고는 큰 불행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연민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이복에 자네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네. 자네가 본의 아니게 내 자식을 죽였지만 자네만 나빴던 것은 아니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던 어느 신이야말로 책임이 있는 거지. 그 후 크로이소스는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아들을 장사 지냈다. 프리기아인은 매장이 끝나자 아티스의 무덤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크로이소스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2년 동안 조용히 지냈지만 그 후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의 아들 키루스가 메제인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 게스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인의 국력이 날로 신장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든 페르시아가 강성해지기 전에 그 커져가는 세력을 저지하려고 고심하게 되었다. 크로이소스는 먼저 신탁을 받아보려고 그리스와 리비아에 있는 여러 신탁소로 사자들을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델포이로, 어떤 사람들은 포키스의 아바이로, 어떤 사람들은 도도네로, 어떤 사람들은 암피아라오스나 트로포니오스의 신탁소로 보냈다. 또한 밀레토스의 브랑키다이에도 사자를 보냈다. 이상은 신의 뜻을 묻기 위해 크로이소스가 사자들을 보낸 그리스의 신탁인데 리비아의 암몬신 앞으로도 사자를 보내 신탁을 받게 했다. 크로이소스는 신탁이 과연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진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다시 사자를 보내 페르시아를 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물어볼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신탁을 시험할 사자들에게 사르디스를 출발한 날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신탁을 구할 것이며 크로이소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각기 신탁 받은 것을 기록한 뒤 그것을 갖고 돌아오라고 명했다. 그런데 다른 신탁들은 어떻게 답했는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델포이에서는 크로이소스가 보낸 리디아인들이 델포이 신전에 들어가 명령받은 대로 질문을 하자마자 델포이의 무녀가 다음과 같이 육복격, 시의 일행이 6개의 음부로 되어 있는 것의 시로 대답했다. 나는 모래의 숫자도 셀 수 있고 바다의 넓이도 잴 수 있다네. 나는 귀머거리의 마음도 이해하고 벙어리의 말도 듣는다네. 그래서 청동 솥에서 양고기와 뒤섞여 함께 끓고 있는 껍질이 딱딱한 거북의 냄새가 느껴지는구나. 그 아래에 청동이 놓여 있고 그 위에도 뚜껑인 청동이 있네. 리디아인들은 이 신탁을 적어가지고 곧 사르디스로 돌아왔다. 여러 곳에 두루 파견되었던 나머지 사자들도 각기 신탁을 갖고 돌아왔는데 크로이소스의 마음에 든 것은 암피아라 오스의 것을 제외하고는 델포이의 신탁뿐이었다. 여러 신탁소로 사람을 보낸 뒤 정해진 날 손수 몰래 거북과 어린 양을 잘게 토막낸 다음 커다란 청동솥에 넣고는 청동 뚜껑으로 덮고 함께 삶았던 것이다. 그 후 크로이소스는 엄청난 재물을 바쳐 델포이 신의 환심을 사려 했다. 그는 이런 수단으로 신이 좀 더 리디아 편에 서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희생 제물로 적합한 모든 종류의 동물 3,000마리를 바치고 장작으로 큰 산을 쌓은 뒤 그 위에 금, 은으로 도금된 침대나 황금컵, 자줏빛 의상, 그 밖에 의류 등을 올려놓고 불태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로 6팔라스테, 가로 3팔라스테, 높이 1팔라스테, 7.4cm의 금괴 117개, 중량 10탈란톤 260kg, 1탈란톤은 26kg의 황금 사자상, 황금제 및 은제 혼주기, 포도주 원액과 물을 섞는 그릇, 기타 여러 가지 물품을 델포이로 보냈다. 크로이소스는 델포이 외에 암피아라오스의 신전에도 금으로 된 창과 방패를 바쳤다.
이런 보물들을 신전으로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리디아인들은 크로이소스로부터 명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복납물을 바친 뒤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신탁을 구했다. 리디아인과 그 밖에 여러 민족의 왕인 크로이소스는 여기에서 신탁을 받는 것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된 신탁이라 믿고 그에 적합한 복납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페르시아와 싸우러 가야 하는지, 싸우러 가야 한다면 동맹을 맺어 세력을 강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들이옵니다. 그러자 델포이와 암피아라우스 양쪽 모두 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다. 즉,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인을 공격하면 대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그리스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한지 살펴보고 그것과 동맹을 맺으라고 권했다. 사자들이 이런 답변을 갖고 들어오자 크로이소스는 몹시 기뻐하며 이제는 틀림없이 키루스의 왕국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 인구 조사를 한 뒤 모든 델포인에게 금화를 나누어 주고 세 번째 신탁을 구했다. 그가 자신의 왕국이 오래 지속될지 어떨지 신에게 묻자 델포이의 무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노세가 메디아의 왕이 될 때에는 발이 약한 리디아인이여 그때는 자갈이 많은 헤르모스 강을 따라 멈추지 말고 달아나라. 겁쟁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크로이소스는 이 신탁을 듣고 그 어느 때보다 기뻐했다. 노세가 메디아의 왕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자신과 계승자들이 통치권을 잃는 일도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후 그리스 국가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강해 동맹국으로 삼기에 적당한지 신중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 도리스족에 속하는 스파르타인과 이오니아족에 속한 아테네인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페이시스 트라토스의 독재에 의한 세 차례의 혼란에서 벗어나 겨우 안정을 되찾은 아테네에 비해 펠레폰네소스 반도 대부분을 정복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스파르타 쪽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사절단으로 하여금 선물을 갖고 스파르타에 가서 동맹을 요청하게 했다. 사절단은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을 지시받고 스파르타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했다. 리디아인과 그 밖의 여러 민족의 왕인 크로이소스 전하께서는 저희를 보내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스파르타인 여러분, 신께서 내게 그리스인을 우방으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국이 그리스의 최강 대국임을 알고 신탁에 따라 진실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귀국의 우방이자 동맹국이 되고 싶어 이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스파르타인은 이미 크로이소스가 받은 신탁에 대해 들어 알고 있는 데다가 전에 크로이소스로부터 황금을 선물 받은 적도 있었다. 게다가 그리스 국가 중에서 스파르타를 특별히 우방으로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기꺼이 크로이소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크로이소스는 신탁을 잘못 해석하고 키루스를 패배시키고 페르시아인의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는 카파도니아로 군대를 진격시켰다. 그런데 그가 아직 공격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산다니스라는 리디아의 현인이 그에게 이렇게 간언했다. 전하께서 출병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대는 입을 것이라곤 가죽 제품밖에 없는 데다가 메마른 땅에서 살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만큼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도 즐기지 못한 채 물을 마시며 무화과는 물론 맛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기신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그들에게 패하신다면 귀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훌륭한 것들에 맞들이게 되면 그들이 꽉 쥐고 놓지 않아 떼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페르시아인들이 리디아에 침입할 마음을 먹지 않게 해 주시는 신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지만 크로이소스는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로이소스는 군대를 진격시켜 메디아 제국과 리디아 제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할리스 강으로 향했다. 그는 이 강변에 이르러 군대를 도하시켰는데 내 생각에는 그곳에 놓여 있던 다리를 이용해 건넜을 것 같다. 하지만 그리스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에는 아직 다리가 없어 크로이소스는 군대가 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지를 놓고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진영에 있던 일식을 예언한 유명한 탈레스, 그리스의 도시 밀레토스 출신의 철학자가 크로이소스를 위해 진지 왼쪽으로 흐르는 강을 오른쪽으로도 흐르게 했다고 한다. 진지 위쪽에서부터 시작해 수로를 초승달 모양으로 깊이 파 강물이 진지의 오른쪽으로도 흐르게 하고 하류에서 다시 본류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강물이 둘로 나뉘어 양쪽 다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크로이소스는 군대와 함께 할리스 강을 건너 카파도키아의 프레테리아로 불리는 지역에 도착하자 여기에 진지를 구축하고 시리아인들의 전답을 황폐화시키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는 프레테리아인들의 도시를 점령해 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또 인근 도시들을 모두 점령한 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시리아인들을 고향에서 내쫓아 버렸다. 한편 키루스는 자신의 군대를 모으고 또 오는 도중에 주민들을 모두 징발해 군사력을 늘리면서 프레테리아에 도착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지역에서 양군이 대결하게 되었다. 한 차례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양쪽 다 많은 전사 자만내고 결국 밤이 되어 승패를 가리지 못한 채 서로 헤어졌다. 크로이소스는 자신이 승리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군대가 병력 수에서 키루스의 군대에 비해 훨씬 열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키루스가 공격하지 않자 군대를 사르디스로 철수시켰다. 그는 진작 동맹을 맺은 이집트의 아마시스 왕이나 바빌론의 라비네토스 왕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스파르타에도 원군을 보낼 날짜를 알려준 뒤 자신의 군대에 이 군대들을 합쳐 봄이 되자마자 또다시 페르시아를 공격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사르디스로 돌아오자 크로이소스는 곧 여러 동맹국의 사자를 보내 5개월 후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프테리아에서 막상막하의 전투를 벌이며 승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키루스가 감히 사르디스까지 공격해 오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크로이소스는 용병 부대를 해산시켰다. 그런데 크로이소스가 아직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을 때 사르디스의 교회가 갑자기 뱀으로 들끓게 되었다. 그리고 뱀들이 나타나자 말들이 목장에 풀을 먹지 않고 교회로 몰려가 뱀을 잡아먹었다. 크로이소스가 이런 보기 드문 광경을 보고 어떤 전조로 생각하고는 곧 텔메소스의 점쟁이들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사자들은 그 도시에 도착해 텔메소스인들로부터 그 전조가 무엇을 예고하는지 설명을 들었지만 사르디스로 돌아오기 전에 크로이소스가 사로잡혀 버려 보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텔메소스인들은 크로이소스가 외국말을 하는 군대가 침입해 올 것을 예상해야 하고 또 그들이 오면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뱀은 대지의 자식이고 말은 외부의 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키루스는 프테리아 전투 이후 크로이소스가 갑자기 철수하자 그가 군대를 해산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깊이 생각한 끝에 리디아인이 다시 군대를 모으기 전에 서둘러 사르디스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키루스는 크로이소스가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할 정도로 신속히 리디아로 진군해 사르디스 앞에 있는 평야에 도착했다. 크로이소스는 사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 극도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지만 리디아군을 이끌고 전투에 나섰다. 실제로 당시 아시아에서는 리디아인보다 더 용감하고 호전적인 민족이 없었다. 그들의 전투 방식은 말을 탄 채 긴 창을 휘두르며 싸우는 것이었고 또 그들은
승마 기술이 뛰어났다. 키루스는 리디아군이 평야에서 전투 대형을 갖추는 것을 보자 그 기마대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껴 메디아인 하르파고스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작전을 세웠다. 즉, 식량과 자재를 싣고 따라온 낙타를 전부 모은 뒤 짐을 내리고 그 대신 기병들을 태운 다음 이들을 맨 선두에 세웠다. 키루스는 마른 낙타를 무서워해서 그 모습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실마리를 찾아내 크로이소스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기병대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양군이 전투에 들어가자 리디아의 말들이 낙타들을 보고 그 냄새를 맡고는 곧 발길을 돌려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크로이소스의 희망이 무너져 버렸지만 용감한 리디아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자 말에서 뛰어내리고는 도보로 페르시아군에 대항했다. 전투가 오래 지속되었지만 마침내 양군 모두 많은 사상자를 낸 뒤 리디아군이 등을 돌리고 달아났다. 그들은 사르디스의 성벽 안으로 쫓겨 들어간 뒤 페르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되었다. 크로이소스는 이 포위 공격전이 오래 지속되리라 생각하고 다시 동맹국들의 사자를 보냈다. 지난번에는 5개월 안으로 원군을 사르디스에 집결시켜 달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포위되어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자의 말을 듣고 스파르타인이 급히 원군을 보내려고 배를 준비했을 때에는 이미 사르디스가 함락되고 크로이소스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다. 크로이소스가 포위당한 지 14일째 되는 날 키루스가 성벽에 가장 먼저 오르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전군이 그것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단념하고 있을 때 마르도이족의 히로디아데스라는 자가 절벽이라 공격하기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경비병을 배치해 놓지 않은 성벽 쪽으로 올라가고 다른 페르시아군 병사들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마침내 많은 병사가 올라가는데 성공해 사르디스가 함락되고 시 전체가 약탈당했다. 키루스는 다른 리디아인은 용서 없이 닥치는 대로 죽여도 좋지만 크로이소스만은 저항하더라도 죽이지 말고 사로잡으라고 명령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성이 점령되었을 때 한 페르시아 병사가 크로이소스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죽이려는 찰나 크로이소스의 벙어리 아들이 무섭고 슬픈 나머지 갑자기 입을 열며 이봐 크로이소스 왕을 죽이면 안 돼 하고 처음으로 말을 했다. 그 후 그는 일생 동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페르시아 군은 사르디스를 점령하고 크로이소스는 제위 14년 포위당한 지 14일 만에 신탁대로 자신의 대제국을 잃고 포로가 되었다. 페르시아군은 크로이소스를 사로잡자 키루스 앞으로 끌고 갔다. 키루스는 화장용 장작을 높이 쌓아 놓은 뒤 크로이소스로 하여금 찾고 2개의 기다란 나무 토막을 맞대어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2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형벌 도구가 채워진 상태로 14명의 리디아 소년과 함께 그 위에 올라가게 했다. 키루스는 승리의 첫 제물로 삼아 신에게 바칠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맹세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크로이소스가 신을 깊이 숭배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불에 타 죽으려 할 때 신이 그를 구원하는지 어떤지를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장작 위에 올라간 크로이소스는 깊은 비탄을 느끼는 가운데 인간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는 솔론의 말 속에 신의 경고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큰 소리로 신음소리를 낸 뒤 솔론이라는 이름을 3번 불렀다고 한다. 키루스가 이 말을 듣고 통역자에게 그가 부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게 했다. 크로이소스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다그쳐 묻자 오래전에 아테네인 솔론이 어떻게 해서 자신을 찾아오게 됐고 그에게 자신의 온갖 호화로운 물품을
다 보여주었지만 그가 어떻게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인간의 참된 행복에 대해 말해 주었는지, 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그의 예언대로 되었는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크로이소스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이미 장작에 불이 붙어 가장자리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크로이소스의 이야기를 들은 키루스가 나쁜 짓에 대한 보복이 두렵고 인생의 덧없음이 절실히 느껴져 가능한 한 빨리 불을 끄고 크로이소스와 아이들을 장작 위에서 데리고 내려오라고 명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거세져서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키루스가 마음을 바꾼 것을 알게 된 크로이소스가 큰 소리로 외치며 아폴론 신에게 자신이 델포이에 바친 복난물이 마음에 들었다면 자신을 도와 이 재난에서 구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자, 바람 한 점 없이 맑기만 하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며 폭우가 쏟아져 불이 꺼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키루스는 크로이소스가 신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인물임을 깨닫고는 장작 위에서 내려오게 한 뒤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크로이소스여, 그대를 설득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한 자는 대체 누구요? 그러자 크로이소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한 일은 전하께는 이익이 되고 제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저를 부추겨 전쟁을 벌이게 한 그리스인의 신에게 있습니다. 평화보다 전쟁을 좋아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평시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만 전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들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키루스는 크로이소스의 착고를 벗겨주라고 명한 뒤 옆에 앉히고 매우 정중하게 대했다. 그리고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크로이소스를 경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크로이소스는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고개를 돌려 페르시아인들이 리디아의 수도를 약탈하는 것을 보고는 키루스에게 물었다. 전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키루스는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말하라고 명했다. 저기 보이는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라 저렇게 바쁩니까? 하고 크로이소스가 묻자 그대의 도시를 약탈하고 그대의 재물을 빼앗고 있소. 하고 키루스가 대답했다. 크로이소스는 이 말을 듣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사람들이 약탈하고 있는 것은 제 도시가 아니고 그들이 빼앗고 있는 것도 제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탈하고 있는 것은 전하의 재산입니다. 크로이소스의 이 말이 마음에 걸려 키루스는 주위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뒤 약탈과 관련해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고 물었다. 크로이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들께서 저를 전하의 노예로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이든 전하께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전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제 의무인 것 같습니다. 전하의 백성인 페르시아인은 본래 제어하기 힘든 가난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약탈하도록 내버려 두어 그들이 막대한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즉 누구든 가장 재물을 많이 손에 넣은 자가 이윽고 전하께 반기를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말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친위대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해 각 성문에 보초로 세워놓고 병사들이 도시를 떠날 때 그들에게서 약탈품을 빼앗고 제우스 신께 10분의 1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하께서 강제로 빼앗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미움을 사시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들도 또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재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키루스는 이 말을 듣고는 정말 현명한 충고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단히 기뻐했다. 그는 크로이소스를 크게 칭찬하고 친히 대해 명예 그가 제안한 대로 하게 한 뒤 크로이소스를 돌아보며 크로이소스여, 그대는 말이나 행동 모두 훌륭한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소.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즉시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하고 말했다. 이에 크로이소스는
전하, 그렇다면 제가 전에 가장 숭상했던 그리스인의 신에게 이 착고를 보내 그 신은 잘 섬기는 사람을 속이길 좋아하느냐고 물어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키루스가 이 말을 듣고는 어째서 신을 비난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크로이소스는 자신이 세웠던 계획과 신탁을 받은 일, 자신이 보낸 복난물, 신탁의 부추김을 받아 페르시아를 공격한 일 등을 빠짐없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또 다시 신의 행동을 나무랄 데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키루스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크로이소스여,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대의 소원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소. 크로이소스는 이 말을 듣고는 리디아인 몇 명을 델포이에 보내면서 이렇게 명했다. 즉 먼저 착고를 신전 입구에 내려놓고 그것을 보이면서 크로이소스가 얻은 결과가 이것인데 신탁을 통해 키루스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며 페르시아를 공격하도록 그를 부추긴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그리스 신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지 신에게 물어보게 했다. 리디아인들이 델포이에 도착해 명령받은 대로 말하자 무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해진 운명은 신도 피할 수 없다. 크로이소스는 헤라클레스 가의 일개 시위의 몸이면서 한 여자의 음모에 가담해 주군을 죽이고 불법적으로 왕위를 빼앗은 5대 선조의 죗값을 치른 것이다. 아폴로는 사르디스의 재난이 크로이소스가 아니라 그 자식 때에 일어나길 바랐지만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운명이 허락하는 한 아폴로는 이를 성사시키고 그것을 크로이소스에게 선물로 주었다. 즉 사르디스의 함락을 3년 뒤로 연기시키고 그가 바야흐로 불에 타 죽으려 할 때 도와주었다. 신탁에 대해 말하자면 크루이소스에게 페르시아를 치러 가면 대제국을 멸망시키리라고 예언했다. 이는 대제국을 페르시아라고 성급히 단정한 크로이소스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또 노세가 메디아의 왕이 될 때라는 신탁의 노세는 키루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즉 키루스의 어머니는 고귀한 집안 출신의 메디아인이고 아버지는 페르시아인으로 메디아의 속국인이었기 때문이다. 무녀의 이 말이 이윽고 사자들을 통해 크로이소스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는 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다. 4. 페르시아의 융성. 이제는 크로이소스의 제국을 무너뜨린 키루스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페르시아인은 어떻게 해서 아시아의 패권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되도록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상아시아,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을 520년 동안이란 세월 동안에 걸쳐 지배한 것은 아시리아인이고 이 아시리아인으로부터 맨 먼저 벗어나려고 한 것은 메디아인이었다. 메디아인은 자유를 얻기 위해 아시리아와 싸워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 후 다른 여러 민족도 메디아인의 뒤를 따라 차례로 독립하게 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경위로 다시 전체 정치의 길을 걷게 되었다. 메디아에 데이오케스라는 이름의 매우 유능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프라오르테스의 아들이었다. 이 데이오케스가 독재 권력에 대한 야심을 품고 부정행위가 만연하는 부락에서 유일하게 정의를 지키려 애썼다. 이런 그를 같은 부락에 사는 메디아인들이 자신들의 재판관으로 선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주권을 누리는 그가 새로 맡은 직책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리하여 그의 이름이 점점 높아져 인근 지방은 물론 먼 곳에서도 그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메디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데이오케스는 무엇이든 다 자신에게 맡기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재판관 자리에 앉아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 구실은 자신의 일을 내팽개치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 온종일 재판에 매달려도 자신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메디아 곳곳에서 약탈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전보다 한층 더 판을 치게 되자 당황한 메디아인들이 한 곳에 모여 논의를 하고 그 결과 왕을 뽑아 그에게 정치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사람이 데이오케스를 추천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그를 왕으로 삼기로 했다. 데이오케스는 왕위에 오르자 곧 자신의 지위에 어울리는 궁전을 짓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친위대를 구성하는 한편 장대하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지금 아그바타나라 불리는 도시를 건설했다. 다음으로 그는 의례를 정했다. 아무도 왕을 접견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사자를 통해 전달하게 했다. 또 왕이 그 모습을 백성에게 보이지 못하게 하고 어떻든 간에 누구든 왕 앞에서 웃거나 침을 뱉는 것을 범죄로 간주했다. 그가 이렇게 위엄을 보이려 한 것은 자신과 함께 자란 가문도 능력도 자신의 못지않은 친구들이 자신을 자주 보게 되면 배가 아파 모반을 꾀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윽고 그들도 자신을 다른 존재로 믿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데이오케스가 메디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해 하나의 국가로 성립시키고 53년간 통치한 뒤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프라우르테스가 왕위를 계승했다. 프라우르테스는 메디아만을 통치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페르시아를 공격해 속국으로 만들고 그 힘으로 아시아 민족을 차례로 정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리아를 공격하다가 전사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그의 재위 22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 그 후 그의 아들인 키악사레스가 왕위에 올랐다. 이 왕은 선조들보다 훨씬 더 호전적이고 최초로 아시아군을 조직화해 부대별로 편성하고 창병, 궁병, 기병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한다. 할리스강 동쪽에 있는 아시아의 영토를 모두 통일한 그는 부친의 원수를 갚고자 아시리아로 출병해 그 군대를 쳐부수고 니노스를 포위 공격했는데 이때 마디에스 왕이 이끄는 스키타이인 대군의 공격을 받았다. 스키타이인은 유럽에서 킴메리아인을 몰아내고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해 이곳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28년간 아시아에 군림하면서 난폭하고 무절제한 통치를 일삼은 뒤에 키악사레스와 메디아인에게 다시 쫓겨났다. 키악사레스는 그 후 바빌로니아 지역을 제외하고 아시리아인을 모두 정복한 뒤 재위 40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키악사레스의 아들 아스티아게스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그에게는 만다네라는 공주가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딸 만다네가 엄청난 양의 소변으로 자신의 도시는 물론 전 아시아가 침수시키는 꿈을 꾸었다. 그는 마구스, 메디아 왕국에서 비롯된 사제 계급, 들의 해몽을 듣고 놀라 결혼 정년기가 되자 꿈대로 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메디아인 중에서 사위를 고르지 않고 공주를 페르시아인에게 시집 보냈다. 이 남자는 가문도 훌륭하고 성격도 조용했지만 왕은 이 청년의 신분이 메디아의 중류층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만다네가 페르시아인 캄비세스에게 시집간 그 해에 아스티아게스가 또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딸의 자궁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나 아시아 전역을 뒤덮는 꿈이었다. 마고스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 꿈은 만다네의 아들이 아스티아게스의 뒤를 이어 제국을 지배하게 될 것을 예고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아스티아게스는 부랴부랴 임신 중인 딸을 페르시아에서 불러들이고 사내 아이인 키루스가 태어나자 즉시 가까운 친척이자 메디아인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르파고스를 불러 갓난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하르파고스는 죽기 전에 새 옷으로 갈아입힌 아기를 건네받고 울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왕의 명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
어쨌든 이 아기는 자신의 혈족이고 또 아스티아게스 왕은 나이가 많은데 아직 왕자가 없었다. 만일 왕이 죽으면 당연히 왕위가 아이의 어머니인 공주에게로 넘어갈 것인데 그럴 경우 자신에게 더없이 큰 위험이 닥칠 터였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니라 아스티아게스 왕에 속하는 하인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하고 아그바 타나의 산 기슭에서 가축을 키우고 있는 목동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국왕 전하의 명이시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인적이 매우 드문 산속에 버려라. 전하께서는 아이를 죽이지 않고 돕는다면 극형에 처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목동이 아기를 안고 산 기슭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신의 뜻이었는지 목동이 집을 비운 사이에 만삭의 몸으로 오늘 내일 하던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 목동의 아내는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갑자기 불려갔던 이유를 묻자 그는 금 장식품으로 꾸며지고 자수가 놓인 옷을 입고 있는 아기를 아내에게 보여주며 하르파고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크고 잘생긴 키루스를 보자 그의 아내는 남편의 무릎에 매달리며 이 아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남편에게 울면서 애원했다. 그는 후환이 두려워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이윽고 아내로부터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기를 낳았지만 사산이었다는 말을 듣자 납득을 하고 죽은 아기를 산에 버리고 키루스를 집에서 기르는데 동의했다. 그는 죽은 자기 자식에게 키루스의 옷을 입히고 산속에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고는 이틀 뒤에 도시로 가서 하르파고스에게 언제든지 아기의 시신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르파고스는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들을 보내 시신을 살핀 뒤 땅에 묻게 했다. 이리하여 나중에 키루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는 아이를 목동의 아내가 맡아 길렀는데 이때는 의심할 나위 없이 그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키루스가 10살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를 왕으로 뽑았다. 그래서 그는 왕궁을 짓게 하거나 친위병 노릇을 하거나 왕의 눈의 역할을 하거나 사자 노릇을 하게 하는 등 아이들 모두 각자의 임무를 맡게 했다. 그런데 메디아의 유명 인사인 아르템 바레스의 아들도 그 속에 끼어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명령에 따르지 않자 키루스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손발을 잡게 하고 채찍으로 호되게 때렸다. 그 아이는 풀려나자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은 대우를 받는데 분노해 서둘러 도시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하소연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붕괴한 아르템 바레스는 자식을 데리고 아스티아게스를 찾아가 왕의 노예인 목동의 자식에게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아스티아게스가 이 말을 듣고 상처도 본 뒤 아르템 바레스를 위해 그의 아들의 복수를 해주려고 급히 사람을 보내 목동과 그의 아들 키루스를 불러들인 뒤 사실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키루스가 자신이 한 일을 정당했다고 당당히 말했다. 마을에 아이들이 놀다가 자신을 왕으로 뽑았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그 아이만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해 벌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순순히 따르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아스티아게스는 키루스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저 아이가 누구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얼굴이 자신과 비슷해 보이고 그 대답이 고상한 듯한 느낌이 드는 데다가 외손자를 버린 시기와 이 아이의 나이가 일치하는 것 같았다. 그는 깜짝 놀라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만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아르템 바레스를 돌려보내고 시종에게 명해 키루스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게 했다. 목동과 단둘이 있게 되자 그는 아이를 어디서 얻었으며 누가 건네 주었느냐고 물었다. 목동은 처음에는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스티아게스가 친위병을 불러 고문하라고 하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리하여 사실을 알게 된 아스티아게스는
목동에게는 거의 마음을 쓰지 않았지만 하르파고스에게는 몹시 격분했다. 그래서 친위대의 명해 그를 불러들인 뒤 자신이 맡긴 딸의 자식을 어떻게 죽였느냐고 물었다. 하르파고스는 목동이 왕궁에 있는 것을 보고는 거짓말을 하면 곧 탄로 나리라 생각하고 사실대로 말했다. 즉 갓난아기는 목동이 죽이고 자신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내시들을 보내 유해를 검시한 뒤 매장하게 했다고 말했다. 아스티아게스는 마음속으로는 몹시 화가 났지만 이것을 내색하지 않고 자신이 목동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준 뒤 아이가 실은 살아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몹시 마음이 아팠고 딸에게서도 원망을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좋은 결말로 끝나 다행이라고 말하고 신들께 감사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고 축하연을 열 생각이니 여기에 꼭 참석하고 또 함께 놀도록 아들을 키루스가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하르파고스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곧 13세쯤 된 외아들을 불러 아스티아게스 왕의 궁전으로 보냈다. 그러나 아스티아게스는 하르파고스의 아들이 도착하자 그를 살해하고 토막낸 뒤 일부는 불에 굽고 다른 일부는 삶고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보기 좋게 그릇에 담아 놓았다. 드디어 연회 시간이 되어 하르파고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아스티아게스를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 앞에는 양고기가 담긴 접시가 놓였지만 하르파고스 앞에는 머리와 손발을 제외한 그의 아들의 인육이 담긴 접시가 놓여졌다. 머리와 손발은 바구니에 담아 다른 곳에 두게 했던 것이다. 하르파고스가 인육을 배불리 먹은 것 같자 아스티아게스는 그에게 맛있게 먹었느냐고 물었다. 하르파고스가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대답하자 사전에 지시를 받은 자들이 그 아들의 머리와 손발이 담긴 바구니를 가져온 뒤 그 옆에 서서 그에게 덮개를 벗기고 마음에 드는 것을 꺼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덮개를 벗기자 그 안에 자식의 시신 일부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보고도 즐겁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아스티아게스가 어떤 짐승의 고기를 먹었는지 알겠느냐고 묻자 그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또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은 기꺼이 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아들의 남은 시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아마도 유해를 모두 모아 매장해 주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아스티아게스는 하르파고스에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린 뒤 외손자인 키루스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마고스들을 불러들였다. 왕이 그들에게 다시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전처럼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다. 실은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소. 그 아이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마을 아이들이 그 아이를 왕으로 삼았소. 그 아이는 진짜 왕들이 보통 하는 일을 훌륭하게 다 해냈소. 호위병과 문지기, 사자, 그 밖에 흔히 있는 관리를 다 두었소. 그대들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소. 마고스들은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고 어떤 계략 없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다면 다시는 통치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꿈이라는 것은 아주 시시하게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었다. 아스티아게스는 결국 키루스를 페르시아에 있는 부모 곁으로 돌려보냈다. 키루스가 캄비세스의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양치는 그가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들의 자식임을 알고는 몹시 기뻐하며 환대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키루스는 자신을 길러준 사람은 소치는 사람의 아내였다고 말하며 그녀, 즉 키노를 칭송하는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그의 양치는 이 이름에 착안해 페르시아인들이 자식들의 자식이 살아난 것이 특별한 섭리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버려진 키루스를 암캐가 젖을 먹여 길렀다는 이야기를 지연에 널리 퍼뜨렸다. 그 후 키루스가 자라 동년배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인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지게 되자 아스티아게스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하르파고스가
아스티아게스의 가혹한 지배를 구실 삼아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메디아의 중신들을 설득한 뒤 몰래 키루스에게 편지를 보내 페르시아군을 이끌고 메디아를 공격하라고 부추겼다. 자신은 물론 다른 메디아의 중신들도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키루스가 자신의 계획에 찬동하기만 하면 아스티아게스 왕의 영토를 모두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게 편지 내용이었다. 이런 편지를 받은 키루스는 어떻게 하면 페르시아인을 설득해 반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고는 그것을 곧 실행에 옮겼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유리한 서신을 제멋대로 작성한 뒤 페르시아인을 모아 집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해 아스티아게스가 자신을 페르시아의 장군으로 임명했다고 알리고 다음날 낫을 갖고 모이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낫을 들고 모이자 키루스는 가시로 뒤덮여 있는 사방이 18 내지 2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77.6m인 어느 곳으로 그들을 데려간 뒤 하루 안에 모두 개간하라고 명했다. 그들이 이 일을 다 끝내자 이번에는 목욕을 하고 모이라고 명하고 그 사이에 자신은 아버지 소유의 소와 염소, 양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도살을 하고 술과 가장 맛 좋은 빵을 페르시아인들에게 대접할 준비를 했다. 다음날 페르시아인들이 오자 키루스는 초원에서 그들을 성찬으로 대접했다. 키루스는 식사가 끝나자 그들에게 어제의 고달픈 일과 오늘의 즐거움 중 어느 편이 더 좋으냐고 묻고는 오늘과 같은 즐거운 날을 계속 맞이하고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자신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아스티아게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자고 말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디아인의 지배를 받는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얻게 되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기꺼이 나섰다. 한편 아스티아게스는 키루스의 움직임을 알게 되자 사자를 보내 그를 불렀다. 그러자 키루스는 사자에게 아스티아게스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하라 했다. 아스티아게스는 이 말을 전해 듣자 즉시 전군을 무장시키고 신께서 그의 분별력을 빼앗아 버리신 듯 자신이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르파고스를 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래서 양 군이 만나 교전할 때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메디아의 소수의 군대만 싸우고 일부는 공공연히 페르시아 쪽으로 탈주했다. 그 반면에 대부분의 군대는 두려운 채 하고 달아났다. 자신의 군대가 부끄럽게 달아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스티아게스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키루스를 위협하고 키루스를 풀어주라고 설득했던 마고스들을 죽인 다음 도시에 남은 자들을 모두 무장시키고 이들을 이끌고 나가 페르시아군과 싸웠지만 대패해 자신은 포로가 되고 메디아군은 전멸했다. 아스티아게스가 사로잡히자 하르파고스가 찾아와 그 옆에 서서 수없이 비웃고 조롱하며 미친 듯이 기뻐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식의 살을 먹으라고 주었던 저녁 식사를 언급하면서 국왕 대신 노예가 되니 마음에 드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스티아게스가 하르파고스를 바라보며 키루스가 성취한 일을 어째서 내가 해낸 것처럼 말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르파고스는 자신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공적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스티아게스는 하르파고스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인 동시에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인간이라고 말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유는 반란이 정말로 그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준 꼴이 되었기 때문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그 연회를 구실로 메디아인을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아스티아게스는 재위 35년 만에 왕위를 잃고 메디아는 그의 학정으로 인해 페르시아에 굴복하게 되었다. 할리스강 동쪽의 아시아 일대에 대한 메디아의 지배 기간은 스키타이인의 통치 기간을 포함해 128년이었다. 키루스는 아스티아게스에게 아무 위해도 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기 곁에 두었다.
키루스가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키워졌고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경과는 이상과 같고 그가 크로이소스에게 도전해 리디아를 정복한 과정도 앞에서 이미 서술했다. 키루스는 이렇게 전 아시아를 호령하기에 이르렀다. 5. 바빌론의 함락. 리디아가 페르시아에 정복되자마자 이오니아와 아이올리스에 식민하고 있던 그리스인들이 사르디스에 있는 키루스에게 사자들을 보내 크로이소스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그의 신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제안을 들은 키루스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우화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어느 피리꾼이 강속의 물고기를 보고 피리를 불었다. 그는 피리 소리를 들으면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뛰쳐나와 춤을 추리라 생각했지만 물고기들이 그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리꾼이 이번에는 그물을 갖고 와 강속에 던져 많은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렸다. 놀란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지만 피리꾼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피리를 불 때는 춤추려 하지 않더니 이제 와 세상 무슨 춤이야? 그만둬. 키루스가 이런 답변을 한 것은 크로이소스와 싸우기 전에 그가 이오니아인에게 사자를 보내 크로이소스의 반기를 들 것을 요청했을 때에는 들어주지 않더니 정복이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는 자진해서 충성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들은 이오니아인들은 이미 키루스와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은 밀레토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의 방비를 강화하고 파니오니온에 모였다. 파니오니온은 이오니아인 공동의 신전으로 미칼레산 북쪽 경사면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오니아인들은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그리스 본토에 스파르타에 사자를 보내 원조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아이올리스의 도시들도 집회를 열고 이오니아인들이 어떤 입장을 택하든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륙에 거주하는 그리스인들에 비해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페니키아인이 아직 페르시아인의 신하가 되지 않았고 페르시아인 자체는 해양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오니아인과 아이올리스인이 보낸 사절단은 전속력으로 배를 몰아 스파르타에 도착하자 피테르모스라는 포카이아인을 대변인으로 뽑았다. 피테르모스는 가능한 한 많은 청중을 모으기 위해 자주색 옷을 입고 스파르타인들 앞에 서서 정황하게 말을 늘어놓으며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이오니아인 요청을 거절하고 사절단을 그냥 돌려보냈지만 피테르모스는 독자적으로 사르디스의 키루스에게 사절을 보내 그리스령의 식민시를 침범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결의를 전했다. 키루스가 이 스파르타인 사절의 말을 듣고는 감히 사람을 보내 자신에게 이런 통보를 하는 스파르타인은 대체 어떤 자들이고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고 옆에 서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물었다 한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듣자 키루스는 스파르타인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오니아인들을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신들에게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 후 키루스는 사르디스를 페르시아인 타발로스에게 맡기고 팍티아스라는 리디아인을 지명해 크로이소스와 다른 리디아인들의 재물을 끌어 모으게 한 뒤 크로이소스를 동반하고 아그바타나를 향해 떠났다. 그는 우선 당장은 이오니아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마음속에 더 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해물이 되고 있는 바빌론 외에 박트리아인, 사카이인, 이집트인 등을 직접 치고 싶었다. 그래서 이오니아에는 다른 사령관을 보내 공격하게 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키루스가 사르디스를 떠나자마자 팍티아스는 동포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고는 해안 지방으로 내려가 수중에 있는 막대한 재물을 풀어 용병을 모집하는 동시에 그 지방의 주민들을 군대에 편입시켰다. 그 후 그는 사르디스로 진격해 타발로스를 성체에 몰아넣고 포위했다. 도중에 이 소식을 들은 키루스는
리디아인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 팔아버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자신은 아무래도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식은 살려둔 것과 같은 일을 한 듯 싶다고 크로이소스에게 말했다. 리디아인에게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크로이소스 왕을 포로로 잡아 데려가고 그들에게 도시를 그대로 맡겼으니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해도 그리 놀랄 일이 못 된다는 것이었다. 크로이소스는 키루스가 사르디스를 폐허로 만들지 않을까 염려되어 나쁜 것은 팍티아스이지 리디아인이 아니므로 팍티아스는 벌하더라도 리디아인은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키루스는 메디아인 마자레스를 불러 팍티아스를 사로잡아 자기 앞으로 데려올 것, 리디아인의 모반에 가담해 사르디스로 진격한 자들은 모두 노예로 삼아 팔아버릴 것. 그 밖에 리디아인들은 크로이소스가 건의한 대로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 그 대신 악기 연주나 장사 등 여성적인 일에 힘을 쏟게 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토벌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팍티아스는 공포에 사로잡혀 아이올리스인의 도시 키메로 달아났다. 마자레스가 팍티아스를 넘기라고 요구하자 키메이는 브랑키다이의 신탁소로 사자들을 보내 신탁을 구하고 그 명에 따라 페르시아 측에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아리스토디코스라는 자가 사자가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반대해 다시 다른 사자들을 신탁소에 보냈다. 이때 함께 간 아리스토디코스가 신전의 새들을 쫓아내고는 신이 이에 분노하자 어째서 새는 도와주면서 키메인에게 보호를 요청해 온 남자는 넘겨주라고 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신이 너희가 불경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빨리 멸망해 다시는 신탁을 받으러 오지 못하도록 그를 인도할 것을 명한다고 대답했다. 키메이는 이 신탁을 듣고 팍티아스를 인도해 멸망당하고 싶지도 않고 도시 안에 두어 포위 공격을 받고 싶지도 않아 그를 미틸레네로 보냈다. 그러나 미틸레네인이 마자레스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자 얼마간의 대가를 받고 그를 넘겨줄 준비를 했는데 이때 키메인이 이 소식을 듣고 배를 보내 팍티아스를 키오스로 호송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팍티아스가 아테네 폴리우코스 신전에 피신해 있다가 끌려나와 키오스인에 의해 페르시아 측에 인도되었다. 키오스인은 그 대가로 아타르네오스라는 지역을 양도받았다. 그 후 마자레스는 팍티아스와 함께 타발로스를 포위 공격했던 자들을 공격해 프리엔의 시민들을 노예로 파는 한편 군대를 풀어 마이안드로스 평야 일대를 짓밟아 약탈하게 하고 마그네시아에도 똑같은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병으로 곧 죽었다. 그 뒤를 이어 사령관이 된 사람은 키루스를 도와 왕국을 손에 넣게 해준 메디아인 하르파고스였다. 하르파고스는 이오니아에 도착하자 곧 그 땅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을 잇따라 공략했다. 페르시아에 종속되길 거부하고 배를 타고 조국을 떠난 것은 포카이아와 테오스 두 도시뿐이고 나머지 이오니아인들은 밀레토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르파고스 군대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패하고 키루스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르파고스가 대륙의 그리스인을 정복하자 섬에 사는 이오니아인들도 두려워 스스로 키루스에게 항복했다. 한편 키루스는 상아시아를 평정하고 있었는데 대륙을 모두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자 계속해서 아시리아를 공격했다. 아시리아에는 많은 대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한 도시는 바빌론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빌론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은 문 위의 무덤 이야기로 유명한 니토크리스 여왕의 아들 라빈의 토스였다. 니토크리스 여왕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 위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게 하고 그 묘비에 내 뒤를 잇는 바빌론의 왕 중에 재물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이 무덤을 열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그러나 필요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열지 말라.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새겨놓게 했다고 한다. 나중에 다레이오스 왕이 이 무덤을 열었는데 무덤 속에 재물은 없고 그 대신 다음과 같은 글귀와 시신만 있었다. 내가
탐욕스럽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손에 넣을지 신경 쓰는 자가 아니었다면 죽은 사람의 무덤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물이 가득 찬 깊고 넓은 해저와 높고 두꺼운 벽돌 성벽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바빌론은 아주 아름답게 정비된 대도시로 광대한 평야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다. 비가 적은 지방이지만 이 유프라테스 강과 또 하나 있는 티그리스 강의 물을 관계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 평야에서는 우리가 아는 지역 중 단연 가장 많은 곡물이 산출되었다. 그래서 국력이 강하고 사람들도 풍족하게 살았다. 키루스가 바빌론을 향해 진격하다가 긴테스 강까지 와서 이곳을 건너려 할 때 태양신의 수레를 끌고 종군하는 키루스의 8마리의 백마 중 하나가 뛰쳐나와 강을 건너려 했지만 급한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이것을 보고 크게 노한 키루스는 앞으로 여자라도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맹세하고는 진격을 중지하고 군대를 동원해 여름 내내 강 양쪽에 각기 180개의 운하를 만들게 했다. 급류에 떠내려간 말이 태양신의 신마였기 때문에 1년의 날짜 수와 같은 360개의 지류를 만들어 강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것이다. 키루스의 군대가 다시 바빌론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한 것은 이듬해 봄이었다. 바빌론은 이에 대비하고 있다가 페르시아군이 가까이 다가오자 반격에 나섰지만 패해 도시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그러나 바빌론인들은 키루스의 양심을 잘 알고 몇 년이고 저항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식량을 미리 성 안에 준비해 놓고 또 방비도 단단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위되어 있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키루스는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함락시킬 수가 없어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키루스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 그는 바빌론시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유프라테스강 유이프에 페르시아군의 주력을 배치하고 강이 흘러나가는 도시 뒤쪽에 별도의 부대를 배치한 뒤 자신은 비전투 부대를 이끌고 운하를 통해 전에 니토크리스 여왕이 파놓은 호수 쪽으로 강물을 돌려놓았다. 그리하여 물이 줄어들자 작전을 위해 배치되어 있던 페르시아군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강을 건너 바빌론 시내로 돌입했다. 바빌론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도시가 광대하기 때문에 외곽 지역이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졌는데도 중앙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또 마침 그날이 축제일이라 한참 먹고 마시며 춤추다가 겨우 페르시아군이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바빌론이 처음으로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키루스는 아시리아까지 정복하게 되자 이번에는 카스피해 저 너머의 대평원에 살고 있는 마삭의 타이인을 복속시키고 싶어졌다. 그는 자신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이때까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원정에 나서 제국을 더욱더 확대시키려는 야망에 불탔던 것이다. 마삭의 타이인의 지배자는 미망인인 토미리스 여왕이었는데 키루스가 사절단을 보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그녀에게 구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실은 마삭의 타이 왕국임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가 적군에 오는 것을 거부했다. 이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자 키루스는 공공연히 마삭의 타이를 공격하려는 의사를 드러내며 아락세스 강 쪽으로 군대를 진격시켰다. 그의 군대가 강을 건너기 위해 강 위에 배로 다리를 놓고 그 위에 막루를 짓기 시작할 때 토미리스 여왕이 사자를 보내 이렇게 전하게 했다. 즉, 강 이쪽이든 저쪽이든 키루스가 선택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일 테니 애써 강에 다리를 놓는 일을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키루스는 페르시아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어느 쪽에서 싸울 것인지 의논했다. 그 결과 내려진 결론은 강 이쪽에서 토미리스와 마사게타이 군대를 맞이해 싸우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리디아인 크로이소스가 이 결론에 찬성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전하,
제우스 신께서 저를 전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 전하의 가문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불사시인이고 불멸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 자신도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인간 세상의 일은 수레바퀴처럼 돌기 때문에 신께서는 같은 사람에게 계속 행운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과 관련해 저는 이분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적이 전하의 땅으로 들어오도록 승낙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에 패할 경우 전하께서는 전 제국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한 마사게 타이 군이 그대로 전하의 영토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긴다 해도 강을 건너가 마사게 타이를 쳐 부수고 도망가는 것을 쫓는 것과 비교하면 그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사게 타이인은 페르시아인들이 먹고 살아가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생활에 큰 기쁨을 누려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강을 건너가 그곳에 진지를 세운 뒤 독한 술을 항아리에 가득 담아 놓고 온갖 요리를 다 준비해 놓은 뒤 소수의 약한 병사들만 남겨두고 다른 부대는 모두 강변까지 철수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적은 진수성찬을 보고 마구 달려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자 키루스는 마음을 바꾸어 크로이소스의 의견을 채택하고는 이쪽에서 건너가겠다고 토미리스에게 통고했다. 그리고 후계자로 지명한 아들 캄비세스에게 언제나 존경심을 갖고 크로이소스를 잘 돌보아 주라고 신신당부한 뒤 두 사람을 페르시아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휘하의 군대를 이끌고 도하했다. 아락세스 강을 건넌 그날 밤중에 키루스가 꿈을 꾸었는데 히스타스 패스의 장남이 양쪽 어깨에 날개를 달고 나타나 한쪽 날개로는 아시아를 다른 한쪽 날개로는 유럽을 뒤덮었다. 키루스는 잠에서 깨어나자 히스타스 패스를 불러 옆에 앉힌 다음 그의 아들 다레이오스가 모반을 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히스타스 패스는 페르시아인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은 모두 키루스 왕 덕분인데 어떻게 딴 마음을 먹고 모반을 꾀하겠느냐고 반문하고 만약 그런 꿈의 계시가 있었다면 뜻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식을 왕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히스타스 패스는 아들을 감시하기 위해 서둘러 아락세스 강을 건너 페르시아로 돌아갔다. 키루스는 아락세스 강에서 하루 정도 진군한 뒤 크로이소스가 권유한 계책대로 했다. 맛 좋은 술과 안주를 준비해 놓은 다음 그곳에 소수의 힘없는 병사들을 남겨놓고 강한 부대를 이끌고 강변까지 철수했다. 아니나 다를까 곧 마사게 타이군의 3분의 1이 공격해와 키루스의 잔류 부대를 괴멸시킨 뒤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평생 처음 보는 진수 성찬을 보자 그 자리에 앉아 실컷 먹고 마신 뒤 잠들어 버렸다. 그러자 페르시아군이 그곳을 습격해 마사게 타이군을 많이 죽이고 그보다 더 많은 적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중에는 토미리스 여왕의 아들도 있었다. 여왕은 자신의 군대와 왕자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자 키루스에게 사자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에 굶주린 키루스여, 이런 보잘것없는 승리로 우쭐해하지 말라. 그대 자신도 지나치게 마시면 미쳐버리고 터무니없는 말이 입까지 올라오는 마약, 즉 포도주로 속임수를 써서 내 아들을 이긴 것이지 당당히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 좋은 충고를 해주겠다. 우리 군대의 3분의 1을 이긴 것을 기뻐하며 내 아들을 돌려보내고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은 상태로 이 나라를 떠나도록 하라. 그러지 않으면 태양의 신께 맹세코 피에 굶주린 그대에게 피를 포식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키루스는 여왕의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여왕의 아들 스파르가피세스가 술에서 깨어난 뒤
뜻밖에도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을 알게 되자 키루스에게 포박된 손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몸이 자유로워지자 곧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토미리스 여왕은 키루스가 자신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왕국의 군대를 모두 집결시킨 뒤 그를 공격했다. 이 일전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서 가장 격렬한 것이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접전이 계속되었고 결국 마삭의 타이인의 승리로 끝났다. 키루스 왕도 이 전투에서 전사해 29년에 걸친 그의 치세가 막을 내렸다. 토미리스 여왕은 가죽 부대를 사람 피로 가득 채운 뒤 페르시아군의 전사자들 사이에서 키루스의 시신을 찾아내자 그 목을 잘라 그 부대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시신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살아남아 싸움에서 그대를 이겼지만 그대는 계략을 써서 내 아들을 사로잡음으로써 나를 파멸시켰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그대에게 피를 포식시켜 주겠다.